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UAE 대통령과 1시간 가까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년 동행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UAE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환대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부끼는 정리된 도로 위를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내달립니다.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이 열리는 대통령궁 도착에 맞춰 하늘에선 환영 비행이 펼쳐집니다.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등장하는 낙타병과 기마병은 도열해서 이 대통령을 반겼고 예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우로 여겨지는 21발이 발사됐습니다. 대통령궁 안에선 UAE 의장대가 애국가를 연주하며 국빈을 맞았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진행된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의 정상회담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57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두 나라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원자력, 그리고 보건과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형제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자는 겁니다. 무함마드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UAE를 방문한 게 기쁘다며 화답했습니다. تجمع دولة الإمارات و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صديقة شراكات استراتيجية خاصة ذات إنجاز. 특히 국방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엔 한 UAE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와 양해각서 7건도 체결했습니다. 특히 UAE 인공지능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고 제3국으로 방산 공동 수출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UAE 아부다비 대통령궁 정상회담장에서 한 UAE 고위 당국자들이 상호 협력을 약속한 문서를 서로 교환합니다.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양국은 AI 데이터 센터 설립을 포함해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 실무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원전 분야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모으고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칼둔 행정청장과 술탄 첨단기술부 장관은 양국 간 협력이 한국과 UAE의 국내만이 아니라 제3국 공통 진출까지. 양국 정상은 양해각서 형태는 아니지만 방산 협력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하고 UAE가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개발부터 수출까지 함께하는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 모델 구축으로 150억 불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UAE가 기존에 약속한 300억 달러 투자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간 합의 사항이 빠른 시간 내 성과로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한 UAE 경제인 형사의 행사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아부다비에서 열릴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이 대통령이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현대그룹 부회장 등도 참석해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엔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고 다음 방문국인 이집트로 출국합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대사는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기대됐지만 무산되자 앞으로 미국 조야를 상대로 북한과의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가 검사장들을 상대로 한 평검사 전보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내부도 다소 조용해진 모습인데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여권의 프레임에 반발하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검사장 가운데 최선임이었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내부의 들끓던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사의를 표하는 고위급들이 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구자연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모양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은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검사장들의 성명을 단체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법무부 안에선 여전히 뚜렷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집단 성명이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였을 거라며 성명이 나오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와 단체 성명은 아예 별개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건데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카드는 아직 유효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검찰 내부는 일단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집단 성명이 곧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반발하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은 권장할 일이 아니냐면서 그걸 막는 게 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검사 전보는 사실상 인사불이익이 아니냐며 재량권 일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구상대로 인사조치가 실현된다면 집단 반발 사태가 다시금 일어날 거로 보이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난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와 검사 항명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추진 방식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딸 전셋집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자녀의 전세금 마련 경위를 묻자 딸이 저축한 돈과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마련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공직자 아버지를 둬 평생 눈치를 보고 사는 딸에게 갭 투자가 무슨 말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보기 좋은 모습은 결코 아니겠죠. 국민의힘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아나무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SNS에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을 바라는 국민의 큰 실망을 안겨준 정책 책임자가 국회 비판에는 버튼이 눌리듯 흥분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한 주택 정비 사업을 지원하겠다면서 내놓은 신속통합기획, 그러니까 신통기획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2항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오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해서 서울 부동산을 불장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도 이 토론회에 총출동했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다면서 서울시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주택사업 관리 체계에 벗어나서 인허가권을 일부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안전 문제를 지적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해서 노골적인 관건선거 개입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등 서울 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가 행정부 책임자인지 아니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정치권 뉴스였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대로 재판이 방송을 통해 중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에 오늘 진행될 서증조사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피고인 의견 진술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는데 재판에선 이를 허용할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검의 재판 중계 요청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모욕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영장실질 심사를 엽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청구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들의 구속영장마저 기각이 되면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 10건 가운데 발부가 된 건 단 한 건에 그치게 됐습니다.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10전 9패,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둔 최상병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 성적표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사고 책임에 대해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이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혐의 핵심 피의자들과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수사 지연 의혹 피의자들에게 청구된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재판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특검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과정 동안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면 된다는 겁니다. 남은 기간이 촉박한 만큼 특검 수사는 추가 영장 청구나 재청구 없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선별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고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이나 공수처의 수사 지연 의혹 등 다른 사건들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종료 뒤에는 사무실을 옮겨 30명 정도 규모로 재편된 팀이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가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엄마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요. 운전자는 차량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공용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출구를 향해 다가옵니다. 이어 주차비를 결제하려는 듯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맞은편 인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차량은 길 가던 모녀를 덮치고 앞에 있던 약국 건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인근 시민들이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차를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 12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서 난 사고로 차에 치인 30대 엄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2살 된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전 승용차가 멈춰 있었던 주차 차단기 앞입니다. 당시 차량은 차단기를 부수고 건너편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모녀는 약국에서 나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뻥 소리 나더라고요. 선살같이 가버렸는데 순식간에 가버렸는데 사람 밑에 깔려서 빼려고. 운전자 A씨도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는데 음주나 약물은 하지 않았고 운전면허도 정상적으로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차량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지난해 근로자 2명이 숨진 서울 구로역 작업 열차 충돌 사망 사고는 여러 원인이 겹쳤던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작업 통제 체계 자체가 미흡했고요. 정보 공유도 엉터리였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9일 새벽 2시 16분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철 모터카 작업대를 펼치고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옆 선로에서 달려오던 선로 점검차와 부딪혀 2명이 숨졌습니다. 1년 넘는 조사 결과 사전 승인 없는 작업이 직접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작업은 9번 선로까지 하겠다고 승인받았는데 바로 옆 10번 선로 쪽 절연 시설물 교체 작업을 했던 점이 1차 원인이었다는 조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우선 사고 지점의 작업 통제 체계가 허술했습니다. 구로역은 9번 선까지는 구로역에서 관리를 맡고 10, 11번 선은 영등포역과 금천구청역 등 다른 역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진입하면 작업자가 조심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이 전달돼야 하지만 역사의 소통도 없었고 이 때문에 임시열차가 지나갈 때 어느 역도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공유 체계도 엉터리였습니다. 해당 전기사업소 전철부서는 열차가 임시 운행한다는 명령을 받고도 관련자들이 볼 수 있는 전산체계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작업자 등 관련자들은 열차 운행 정보를 아예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총체적인 안전 시스템 부실로 빚어진 인재였던 셈입니다. 조사위는 코레일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조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요. 또한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핵심인 소통 강화를 위해 관내 작업자에게 열차 운행 상황이 통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근에 송수관 파손으로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서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딴 물난리에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며칠째 설거지를 못한 그릇이 부엌 싱크대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빨래도 한 무더기인데 수도꼭지에서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대형 송수관이 파손되면서 경기 파주시 일대 17만여 가구에 46시간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특히 1,400여 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단수가 하루 더 이어져 불편이 더욱 컸습니다. 수압이 잘 나올 수가 없고 저수조 단수에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집안일은 물론 씻는 것조차 어려운 난민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내 집에서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화장실을 마음대로 쓸 수만 있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난민 생활이죠. 대형 급수차도 동원됐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아파트 단지에 급수차가 드나들고 있는데요. 수도관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 급수차를 동원해 일시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공사장 흙이 유입돼 파주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탁수가 나와 이용이 제한됐는데 이번에는 더 넓은 지역에서 아예 수도 공급이 끊기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연이은 물난리에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끓여 먹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가 지금 저희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11월까지 세 번째거든요. 파주시는 탁수 피해에 대해서는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수도관 정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언제 또 수도 관련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7년 만에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성대한 환영을 받은 빈살만 왕세자는 대미 투자액을 1조 달러, 약 1,460조 원 규모로 높이겠다며 트럼프의 선물을 안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7년 만에 백악관 방문은 미군 항공기의 의장 비행과 군악대 연주 등 성대한 환영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5월 약속한 사우디의 대미 투자를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1,46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석유와 무기 거래를 넘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And I want to thank you because you've agreed to invest $600 billion into the United States. And because he's my friend, he might make it $1 trillion.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을 찾은 건 2018년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껄끄러워진 뒤 7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빈 살만 왕세자는 몰랐을 것이라며 빈 살만이 암살 배우일 가능성이 크다는 미 중앙정보국의 판단과는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But he knew nothing about it, and we can leave it at that. You don't have to embarrass our guest by asking a question like that. 빈 살만은 답변을 자청해 해당 사건이 실수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Like that, and it's painful, and it's a huge mistake, and we are doing our best that this doesn't happen again.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가족이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충돌 지적에는 자신은 가족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 기술에 중국이 접근할 수 있다는 행정부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수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참여하라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두 국가 해법을 보장하는 길을 명확히 하고 싶다며 이스라엘을 향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흉기 테러로 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 집을 공격한 뒤 벌어져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7일 요르단강 서안의 자바 마을.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는 집에 수십 명이 몰려와 돌을 던지며 공격하고 집 앞에 주차된 차에 불까지 지릅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한 유대인들의 증오 범죄입니다. 서안 지구의 유대인 정착민들은 이에 앞서 이슬람 사원에 불을 지르고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كل ما يجي اطلع من الباب الدبش مش موقف يعني بالفيديوهات بتثبت هذا الكلام. هلا في اللحظه اللي هم ببلشوا فيها حرق السياره طبعا هم برا بضربوا بكسروا بضربوا حتى في بنت اختي في السياره بتيجي فيها حجر في وجهها بتتآذى. 하루 뒤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 부근에서는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승용차에서 나온 괴한들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정착촌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괴한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이 쏜 총에 맞아 주민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테러범들은 팔레스타인 마을 출신으로 차량 안에 폭발 장치가 여러 개 있었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מהמדינה לתת לה התקפה קשה על כל מה שקשור למנגנוני הטרור פה באזור, על הרשות הפלסטינית, ובמקביל לחזק את ההתיישבות. 이 일이 벌어진 뒤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시위를 취재하던 알자지라 촬영 기자를 조준해 총을 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장 세력의 근거지로 지목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이와 여성도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무색하게 평화는 멀고 폭력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익시드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4천억 원대 배상 책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젯밤에 이 내용이 전해졌어요. 우리 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심리를 오랫동안 벌였는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걸 완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완승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이 중재재판정부가 2022년 8월 31일에 인정했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비용을 정부에 대한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는 점, 그 다음에 론스타가 정부가 취소 절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30일 이내에 정부에 지급해야 된다고 판정한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완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4천억 원, 지금 환율을 고려했을 때 4천억 원에 대한 것을 배상했어야 될 입장에서 오히려 73억 원을 돌려받게 된, 소송 비용 73억 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라서 완승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년이 걸렸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승리로 판정이 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해왔나요? 예, 먼저 그 본안 심리 단계에서의 논리하고 이번에 취소 절차에서의 논리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본안 심리 단계에서는 우리가 금융 건전성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 당국이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에 근거한 정당한 주권 행사였다라고 한 게 우리의 논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갖다가 지나치게 지연을 시켜가지고 론스타에 손실을 끼쳤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소 절차에 대해서는 중에는 중재 절차 과정에서의 그 적법 절차 위반 이 이제 중요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뭐 월권을 했고 중대한 절차 위반을 했다, 판정 이후 불기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취소 신청의 근거로 우리 정부가 활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을 했다는 점을 받아들여지면서 이번에 취소 절차에서 우리가 승소를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중재 절차 과정에서 이 취소 절차에서는 원래는 본안을 판단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 절차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위반을 지금 쟁점으로 다룬 것이 적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당시에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사들였다가 하나금융에 매각을 하면서 상당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거의 5조 원 가까운 돈을 벌었는데 당시에 이게 헐값 매각이었다, 자격도 없는 곳에 팔았다, 이런 비판도 많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예,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때문에 이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 론스타가 이제 산업자본이라고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론스타에 매각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IMF 외환위기라서 뭐 여러 가지 부실화된 은행들도 정리하고 이런 구조조정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론스타의 매각 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론스타가 이 헐값에 외환은행을 산 다음에 나중에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금액을 엄청 올려서 처음에 HSBC에다가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려고 하니까 제대로 뭐 선진 금융 기법이나 이런 것을 전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 감정도 안 좋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금융 감독 기관에서 이제 매각 절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한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에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각 과정에 있어가지고도 이번에 하나은행과의 매각 과정에서도 매각 가격 문제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매각 절차를 갖다가 지연시키고 이런 과정이 이제 양쪽에서 뭐 분란이 발생하고 이거를 이유로 론스타가 소송을 벌이는 이런 과정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헐값에 팔았는데 배상까지 해줘야 하냐라는 비판이 컸었는데 2012년에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게 너희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우리에게 6조 원 정도의 어떤 배상을 해라, 이렇게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판정이 한번 있었는데 론스타 쪽에 그의 한 4.6% 정도 되는 배상액이 인정이 됐거든요. 이건 왜 어떻게
판단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일부 론스타가 승소를 했는데 상당 부분은 이제 론스타가 패소를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점으로 인정된 것은 무엇이냐면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의 외연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에서 2008년에 HSBC에 대해서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1차 시도를 했을 때 그때 승인 지연한 것은 한국과 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서 관할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이 된 사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한 형사유죄 판결을 국내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일부 인정이 돼가지고 하나금융 매각 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의 과실도 있다라고 해서 50%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각 가격 4억 3,300만 달러 절반이 2억 1,650만 달러만 손해배상으로 산정이 된 그런 결과가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우리가 취소 소송을 냈을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냈었고요. 당시에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짓이다 좀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여권이 환영을 하는 거 보니까 정권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이 나왔고요. 이 판결이 나오는 국제투자분쟁제도, 이 ISDS 차원에서의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ICSID의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인데 문제는 이 절차의 정의와 엄격성을 갖다가 이번에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 하자에 국한해서 취소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절차적인 정당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중재 판정부의 권한 그 유월이나 적법 절차 위반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취소 절차를 통해서 승소를 얻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그 절차적 하자나 이런 것을 다툴 거에 대비를 해서 뭔가 취소 절차에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주권 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의 매각 가격 인하될 때까지 승인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1차에서는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언제든지 소송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남은 대응 절차는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건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어떤 경고가 좀 됐을까요? 예, 뭐 이렇게 소송을 남발했다가 결국은 이제 취소 소송에서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때문에 패소를 하긴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패소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이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2% 미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소 소송에서 우리도 소송을 제기할 때만 해도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2% 미만의 가능성이지만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던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승소를 하는 것을 경우를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소송을 남발하기에는 뭔가 패소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가 여전히 국내법을 근거를 해서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뭔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 정권, 현 정권 모두 합심을 해서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칭찬할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또 무섭게 무너졌어요. 4,000선 밑으로까지 붕괴를 했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주가만 하락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9만 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졌고요. 금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everything sell off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자산이 상당히 보기 드물게 금 같은 안전 자산 가격도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코인 같은 위험 자산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면 안전자산, 원래는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가지고 안전자산 가격은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가격이 동시에 하락을 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자산이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가격이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유동성을 일단 현금이라는 형태로 유동성을 확보해서 다음 투자 기회를 엿보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가 쟁점인데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거품론이 되겠습니다. AI 거품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엔비디아 19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AI 관련주 투자 비중을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 정보가 많은데 투자 비중을 축소했다는 것은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AI 관련주들 중에서도 또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 아마존도 약 12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뭔가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AI 거품론을 보여주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또 다른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통화 정책의 근거가 되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고용 악화를 고려해서 다음 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말한 반면에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하는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가지고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위험 자산에 대해서도 수요가 줄어들고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해서도 수요가 줄어들고 일단 현금을 많이 확보해서 투자 기회를 엿보자 이런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AI 거품론 확실히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채권으로 투자를 하면서 돈을 열심히 쓰는데 돈은 대체 언제 올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AI가 중장기적으로 AI 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뭐 미래가 밝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나라에서 AI 관련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AI 산업은 미래가 밝지만 지금 투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그 수익이 생기는 거는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 자금을 조달할 때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뭐 대출을 이용해서 발행하든지 해서 투자 자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은 한참 뒤에 발생할 건데 문제는 지금 있는 그 투자 자금 조달 방식, 거기서 나오는 그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AI 관련 기업들이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수익을 이제 회수되는 그 현금 흐름 이런 것들도 관건이고요. 그것이 현재 주가가에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에 지나치게 미래의 그 투자 기대 수익이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일부 거품이 끼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반응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래는 밝지만 현재는 주가가 지금 지나치게 많이 선반영이 돼서 일부 조정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는 별개로 지금 기업들의 실적 호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올해 3분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는데 이건 어떤 걸 시사하나요?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지금 뭐 상당히 특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실적은 상당히 좋아서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펀더멘탈은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장사들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00원의 제품을 팔면 뭐 한 66원을 실제로 순이익으로 주머니에 세금까지 제외하고 66원을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런 실적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력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현재 실적이 좋은 금융업 이런 산업들이 위주로 실적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데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세계 경제. 그다음에 최근에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장기적으로 상당 부분 우리가 미국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변화해서 중장기 환율, 균형 환율 수준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동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B2 같은 투자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석병훈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날이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4도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다소 약해졌긴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그래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떤가요? 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해서 추위만 대비 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연일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대관령으로 기온이 영하 11도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전과 대구가 1도 안팎, 부산은 3.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어제보단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어제 홍성과 제주 산간에는 첫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 새벽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과 영서에는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에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1월 1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